그래서 중국이 나빠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더 나빠지는 거고, 중국이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 쪽에 나빠질 건 없죠. 그리고 1, 2월 달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플러스가 나고 무역수 적자나는 것도 중국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과거 같지는 않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이 우리나라 경기는 당연히 플러스 된다. 오늘은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저희도 금융에서 오래 일을 했었고요. 한 17, 18년은 그 반도체 IT 애널리스트를 했었고, 그 위에 17, 18년은 이제 중국 경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거의 죽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그 죽었다 그러면은 미국은 가만 내버려둬도 또 죽을 나라를 이제 최근 7년 동안 그렇게 강하게 견제하고 이제 압박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과장되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평균 GDP 성장률이 3% 겨우 하는데 중국이 5% 성장을 해요. 근데 죽었다 이러는 건 이건 앞뒤가 사실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예전보다도 이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제 그건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 7월이 제가 볼 때는 중국 경기의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앞으로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조금 호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최근 이제 3년 동안 중국이 과도하게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는 바람에 그 규제의 후유증이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 초까지 중국이 그 사이에 부동산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 했던 규제를 싹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스탠스가 규제가 아니라 부양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바로 안 나타나냐 그러지만 이제 정책하고 이제 경제하고의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차는 봐야 되는데 아마 그 효과가 아마 금년 2, 4분기 말 3, 4분기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뉴스에서 디플레이션 위기를 많이 말하는데요. 그건 위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까요? 위기라고 표현의 강도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서 디플레가 뭐냐 그러면 실제로는 CPI가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고, 그 진짜 의미는 생산 소비, 이게 소득, 이게 다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이제 실제적으로 디플레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은 CPI가 마이너스가 이제 작년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24년 들어서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생산이나 소득이나 소비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CPI가 왜 마이너스냐는 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우리나라의 CPI하고 중국의 CPI 구성 요소가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먹는 것,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이제 국가였기 때문에 음식료의 비중이 GDP의 한 3분의 1, CPI 한 3분의 1 정도 가중치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돼지 가격하고 채소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CPI가 마이너스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돼지 가격하고 채소 가격의 하락이 이제 CPI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서방 세계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CPI의 마이너스와 약간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명목 성장률하고 실질 성장률이 그게 마이너스 들어가면 이제 디플레 이제 느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 한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중국이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이게 명목이 실질보다 낮은 그 디플레의 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제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980년 이후에 그런 사태가 4번이 있었어요. 이번에 5번째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처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전에 4번의 그런 명목이 실질보다도 낮은 그런 현상은 뭐 이제 중국이 그 사이에 망했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플러스로 돌려놓는 그런 노력을 했고 지금 단계는 중국이 그 상황에서 이제 작년 하반기 금년 초에서 이제 대대적인 경기 부양 또 어떻게 보면 디플레 탈출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각종 경제 지표나 데이터는 조금씩 올라올 것 같은데요. 실제 중국인들이 조금 느끼고 바라보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은 뭐 이번 우리 선거도 그랬듯이 이 체감 물가하고 이제 정부 발표 물가하고 다르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뭐가 제일 문제냐 그랬을 때 지금 소비 심리가 뭐 최근 몇 년 중에 최악이에요. 그래서 생산 지표 이것은 이제 공장은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돈을 안 쓰는 거죠. 근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은 코로나 3년 동안에 뭐 집 밖에 못 나가고 동네 밖에 못 나가고 이제 이런 그 이동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집 밖에 못 나가고 동네 밖에 못 나가는데 집 사러 갈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이제 가격 하락, 이제 경기 침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으니까 주가가 내리 3년 동안 빠졌죠. 그래서 이게 주가 빠지고 부동산 빠진 게 그 하락폭이 자산 가격의 감소가 GDP의 한 40%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뭐 백화점에 또 이제 뭐 고급재들의 럭셔리의 판매는 주가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면 무조건 팔리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제 주가와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내구 소비재 소비가 확 줄게 되는데 이제 중국은 최근 3년간의 정부의 무리한 규제가 그 자산 가치의 한 40%의 가격 하락을 가져왔고 그것이 소비 쇼크로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민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졌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작년 하반기 작년 7월에 보면은 비구엔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1등 했던 회사 부동산 회사가 부도가 나요. 그때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부동산발 뭐 경제 위기 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뭐 아직도 부도 위기 당하고 있는데 그게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거기서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거죠.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규제했던 모든 부동산 규제를 싹 다 풀고 오히려 이제는 이제 부동산 회사한테 돈 빌려줘라. 그 다음에 대출 이자 낮춰줘라. 그리고 이제 그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다운페이 이제 초기 계약금을 뭐 10%, 20%, 30%를 내고 나머지는 이제 30년 모기지로 이제 집을 사는데 초기 계약금을 비중을 한 30%에서 50% 낮춰줬어요. 예를 들면 지금 40%였는데 이걸 20%로 낮춰준다고 하면 집 한 채 살 걸 두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전히 다 이제 풀었고 주식시장 마찬가지로 이제 증권감독 원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뭐 증시가 폭락을 했었는데 아마 주가는 금년 2월이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는 작년 7월, 주가는 금년 2월이 저점. 그래서 역대로 중국의 그 증권감독 원장이 바뀌었을 때가 보면 항상 주가 폭락 다음번에 바뀌어요. 그리고 중국 말에 보면 뭐 새로운 관리가 들어서면 횃불을 3개를 들고 흔든다고 잘해보려고 이제 정책을 이제 왕창 쓰는 거죠. 그래서 중국 주가가 최근에 보면 한 10%, 15% 정도 이제 바로 반등을 하는데 바로 그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중국으로서는 이제 내수 소비를 살리는 데 있어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이제 침체돼서는 그냥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규제를 풀어도 괜찮은 건가요? 중국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규제는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적당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통상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규제를 하면 그걸 풀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정부 정책을 좀 과도하게 집행하는 3년 동안 규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새로이 집권하면서 3기 집권을 하면서 공동부유라는 아젠다를 내걸었고 그 공동부유에 이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자기만 돈 버는 사람. 음. 그게 이제 부동산 투기. 두 번째가 이제 플랫폼 기업 우리도 그렇지만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거의 장악해서 독점을 하잖아요. 그 두 개를 제재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한 1년 하고 치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정책의 어떤 위력 같은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이걸 3년 동안 그대로 지속을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코로나 같이 이제 묻어버리니까 그 충격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왔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를 3년 동안 묶어놨던 걸 푸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당연히 풀어야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없던 것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그게 아니라 있었던 걸 막아놨던 것을 그거를 풀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규제 해제는 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이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무리한 규제를 좀 밀어붙였던 거는 공동부유의 철학에 입각해서 그냥 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통령 바뀌면은 모든 정책 노선이 다 바뀌잖아요. 네. 중국도 이제 2기 시진핑 정부하고 3기 정부의 아젠다가 바뀐 건데 네. 그걸 바뀌면은 이제 관리도 바뀌게 되고 그 새로운 관리들은 이제 자기 성과 또는 이제 뭐 잘 보이기 위한 오바를 좀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리하게 적용이 됐고 그것이 이제 외부 환경 특히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아주 역으로 나쁜 시너지가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 우리나라 경제도 그동안 중국과 관계가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중국하고 나쁘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 뭐 3월달 수출은 중국이 미국하고 뭐 비슷해졌다고 그러지만 최대 수출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나빠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더 나빠지는 거고 중국이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 쪽에 나빠질 건 없죠. 그리고 1, 2월 달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플러스가 나고 무역수 적자 나는 것도 이제 미국은 원래 이제 작년에 괜찮았고 중국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과거 같지는 않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이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은 당연히 플러스 된다. 그러나 과거처럼 이제 우리가 철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이제 큰 충격은 없지만 나쁠 건 전혀 없다. 그럼 중국이 그렇게 조금씩 살아나는 거하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견제하고 하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크게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기술 다 제재하고 장비 다 제재하고 제품 다 제재하고 했는데도 중국이 안 죽고 살아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미중의 전쟁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의 우방이고 혈맹이기 때문에 정서상으로는 미국의 완성, 중국의 완패 그렇게 이제 많이 인지하고 또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데 팩트는 좀 달라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했는데 그 제재 목적이나 이유가 뭐냐면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적자가 미국이 많이 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 그 적자폭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역 수지 적자의 절반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트럼프가 시비를 걸었던 게 바로 그건데 문제는 이제 2018년 이후에 2023년까지 미국의 경상수지, 무역수지는 적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또 대중국 이제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이제 무역을 통한 제재나 기술을 통한 제재가 구멍이 뻥뻥 뚫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팩트인데 우리는 정치적인 레토릭을 자꾸 보다가 보니까 중국은 망했어. 그런데 문제는 작년만 해도 중국이 뭐 수출이 잘 안 됐다고 하는데 무역 수지 흑자만 8,200억 달러가 났고 그중에서 4,600억 달러가 미국에서 난 흑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4,500억 불 뭐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중국이 미국한테서 번 흑자가 우리나라 전체 이 외환 보유가 같은 규모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서방 언론 주로 이제 미국 언론을 그대로 인용을 하다가 보니까 중국은 미중 전쟁에서 완전 끝났다. 이제 이렇게 많이 오인을 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중국 우리한테 오만하고 거만하고 무례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기 때문에 반중 정서가 강하니까 언론이나 매체에서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세 편성해서 데이터를
이제 골라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춘 거죠. 결국 이제 클릭수에 목숨 걸다가 보니까 팩트 체크보다가는 이제 그 보는 사람, 읽는 사람의 그 니드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중국 끝났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그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황. 그죠. 그러면은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 외국계 자본이 막 중국을 떠나는 차이나런 상황 이게 되게 심각하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걸까요? 그건 진짜 엉터리인데요. 아, 그게 이제 작년 3분기에 보면 그 FDI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제 수지표 상에서 이제 FDI가로 계상되는 항목은 주식 투자, 채권 투자가 거기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작년 3분기에 중국에서 FDI가 30년 만에 118억인가 하여간 100억대의 순유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돈이 빠졌다. 그래서 차이나런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온 언론을 다 깔았는데 문제는 4, 4분기에는 그게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3분기 한 분기만 그렇게 됐는데 그거 왜 그랬냐 그러면 그 중국이 그 이제 이렇게 봐야죠. 미국은 제로 금리였고 중국은 이제 뭐 3% 4% 이자를 받았으니까 미국에서 제로 금리에 돈 빌려가지고 중국 와가지고 채권만 사놔도 3, 4%를 날로 먹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이 환율이 7.2에서 6.3까지 절상을 시켰어요. 거기서 환차액이 한 15% 그냥 날로 생기니까 이게 미국에서 제로 금리에 돈 빌려와가지고 중국에 갖다 놓기만 해도 15, 6%의 이제 아무 리스크가 없는 차익을 보게 된 금리차하고 환차를 받죠.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제 수출이 이제 어려우니까 환율을 다시 7.2까지 절하를 시켰어요. 한 15% 절하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에서는 이게 시세 차익이 아니라 환차 손이 이제 15% 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은 금리를 계속 내렸고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렸으니까 미국 금리가 5% 되니까 거기서 금리 차가 한 2% 역마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15, 6% 플러스에서 15, 6%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 손절매를 한 거죠. 그게 이제 3, 4분기에 나타났던 현상이고 근데 4, 4분기 들어서는 이제 미국도 금리 내린 더 이상의 금리를 올리지 않고 중국의 환율도 7.1에서 이제 약간 절상이 되면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돈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나 그리고 금년 1, 4분기 들어서는 뭐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중국의 외국인 자금은 다 순유입이에요. 아, 그래요?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인하는 것은 FDI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진정한 의미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거. 이제 차이나 런이라면 외국 기업들이 공장 다 팔고 중국에서 떠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인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그린필드 투자를 보면은 이제 그 작년에 보면 10% 정도 2022년보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팔고 떠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2년에 100억 달러를 이제 외국인이 투자를 했다고 하면 2023년에 차이나를 해가지고 100억 달러를 다 팔고 마이너스 100억이 된 게 아니고 작년에 100억 들어왔으면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88억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 12에서 15% 정도 투자 금액이 줄었다는 건데 이걸 우리는 차이나런이라고 기사를 쓴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잘못된 얘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차이나런이 아니라 차이나 리턴이다 지금. 와.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나 런이 나오면 대서특필하는데 차이나 리턴이 왔을 때는 그 이제 그 사이에 크게 그 과장해서 써놨던 것이 그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코렉션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둬버리니까 아 작년 3, 4분기에 돈이 대거 빠졌으니까 지금도 빠지고 있겠지 이렇게 많이 이제 오인을 합니다. 근데 팩트는 다시 차이나 리턴입니다. 그럼 막 인도로 간다, 싱가포르로 간다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인도로 다 갔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애플이에요. 그래서 애플은 단 한 대 핸드폰도 미국에서 안 만들죠. 과거에는 전부 100%다 이제 팍스콘이라고 중국에 있는 푸스캉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줬는데 이제 공급망 문제 뭐 미중의 갈등이 생기니까 인도로 옮긴다. 근데 문제는 옮긴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아이폰의 생산의 여전히 90%를 중국에서 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그러는데 중국은 이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이게 생태계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생태계가 완벽하게 갖춰진 거죠. 그래서 원재료부터 이제 부품까지 다 일괄 조달이 가능한데 인건비 싸다고 인도로 가는 건 좋지만 거의 이제 뭐 20년 가까이 구축된 그렇죠. 그 생태계를 인도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옮기려고 그러면 코스트가 무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도 자체가 아직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애플마저도 입으로는 이제 인도로 간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90% 이상이고 그래서 팀쿡이 그 중국을 자주 가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계속 중국 용비어 첨가를 부릅니다. 아,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5년 내에 중국을 떠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중국이 그것을 제재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과장이 됐고 또 중국에서 돈 빠져가지고 일본으로 갔다. 그래서 일본의 시장이 좋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엉터리인 것이 글로벌 인베스터들은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지역별로 자금을 나눠요. 그래서 일본 시장은 선진국 시장이고 중국은 에머징 마켓이에요. 그래서 에머징 마켓에서 뺀 돈을 가지고서 에머징 마켓에 리얼로케이션을 하는 것이지 그걸 선진국 시장에 갖다가 넣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본 들어온 돈은 일본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온 것이지 중국 돈 빼가지고 다 이제 일본으로 갔다 그것도 우리 언론에 뭐 넘쳐나지만 글로벌 인베스터들의 어셋 알로케이션의 룰을 보면 그건 조금 맞지 않는 얘기고 또 중국에서 빠진 돈의 규모가 일본에 들어온 돈의 규모처럼 크지가 않아요.